질문을 했으니까 다 읽으셨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읽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큐레이션에 대한 관점과 한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자진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티콘과 이자진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큐레이션은 지금 참 재밌게 여러 강령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읽다가 이 관점과 한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각자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분과 우리가 처한 환경, 나라, 국가 여러 가지 환경은 전부 다릅니다. 제가 재밌게 요즘 본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길을 가다 보면 흔히 수타 우동, 수타 짜장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손으로 면발 쳐서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면발을 당연히 손으로 쳐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계가 많이 만들었구나 면발을. 그러다가 사람들이 기계가 만든 면발을 지면 다시 손으로 쳐서 만든 수타 면발을 즐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읽고 나서 얼마 있어 흥미있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중국의 어느 시골에서 우동집이 로봇을 갖다 놓고 로봇으로 만든 면발을 우리 가게는 로봇으로 면발을 만든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먹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에 지쳐서 다시 사람을 원하는데 그쪽은 당연히 문명에 지쳐서 사람이 만든다 보니까 다시 기계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 기계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항상 어느 쪽이 지나치면 다시 한쪽으로 원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을 얘기하려면 여기 이 큐레이션을 지은 이 분은 영미권입니다. 그러니까 영미권의 검색 엔진은 구글이 지금 전부 지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구글은 기계적인 검색이 있는데 거의 일체의 사람을 배제한 기계적인 검색이지 알고리즘만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명권의 사람들은 이런 구글의 기계적인 검색 엔진에 질려서 보다 인간적이고 따뜻한 혹은 내 취향에 사람이 맞춰주는 그러한 인간 필터를 주목해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 한국의 상황은 이렇게 다릅니다. 네이버나 여러분 다음 같은 경우에 간혹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주요 검색어를 조작하고 있다. 혹은 사이트 혹은 블로그의 우선순위 검색어를 치면 원하는 정말 적합한 게 안 나온다. 광고라든지 오히려 더 쓰레기 같은 정보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오히려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수동 검색이 많은 네이버와 다음이 지어야 하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사람의 편견과 주관 혹은 상업성이 대입하기 쉬운 이런 수동 작업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기계가 알고리즘을 하다. 그러면 공정할 것이 아니냐 라고 지적하는 논란이 오히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여권의 한 국회의원은 검색사업자법에 해서 인기 검색어를 반드시 기계가 해줘야 된다라는 법안을 판정하려다가 실패했죠. 그런 게 갑자기 생각나요. 유찬재님은? 저는 이 책 좋게 읽었습니다. 평소에 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를테면 좀 정식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다만 이제 그 저자 같은 경우 좀 기대가 이제 좀 우리 같은 경우 염두에 뒀을 때 기대가 이제 좀 현실을 좀 이제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한테도 딱 이제 필요한 그런 거를 이제 제시를 해주는 그런 이제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평소에 큐레이션의 그 역할, 그거를 절감하는 편이었습니다. 인터넷, SNS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데, 도저히 저도 들여다보는 사람인데도, 이제는 거의 포기할 상태로, 그냥 운 좋아서 눈에 띄면 보고, 아니면 그냥 다 흘려보내고, 이런 정도의 속수무책의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좀 표정표 같은 게 좀 나오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당장 다른 공부사하고 인터넷 TV만 하더라도 요즘 인터넷 방송 여러 가지 많습니다. 선거 때 보니까 이것저것 하는데 그런 거 도대체 몇 시에 하는지 무슨 내용을 어디서 하는지 그런 표정표라도 좀 나오는 게 있었으면 할 정도로 아무튼 뭔가 좀 누군가가 이거를 좀 교통 정리를 해주고 좀 제시를 해주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그런 분들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큐레이터의 역할, 큐레이션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역시 그 중요한 거는 그 신뢰성의 문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결국은 전문가의 역할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SNS 시대에 있어서 누구나 큐레이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그거를 효과적으로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가의 역할이 다시금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 가지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다만 그 큐레이션 강조가 됐을 때 이를테면 이거는 이제 그 유통입니다. 유통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또 그 컨텐츠의 어떤 생산 부분을 이제 좀 홀대하는 결과를 이제 또 가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정보 컨텐츠가 뭐 과잉이다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의 또 사회적 니즈에 부합하는 컨텐츠는 내실 있는 컨텐츠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의 어떤 그 열기에 비해서 그 컨텐츠의 어떤 질이나 양은 여전히 저는 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유통만 늘어나고 생산이 침체되거나 생산이 이제 줄어드는 이런 이제 상황, 이런 건 아마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한국 현실로 이제 돌아와서 그동안 보면은 거의 뭐 포털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포털은 기본적으로 좀 책임합니다. 책임을 지지도 않죠. 기계식으로 나열을 하고 던져주고 결국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는 건가는 전적으로 그 수용자에게 몫이 되어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포털이 해주는 그런 역할들, 뭐 네이버라든가 다운로드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그릇된 방향으로 그 알고리즘이라는 이름 하에 어떤 그 수용자들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저는 바로 이 큐레이션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아이템도 하나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시사 분야를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장사가 되겠다 생각이 좀 문득 이제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어차피 저는 당장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시사 관련 그 컨텐츠들도 엄청 쏟아집니다. SNS 통해가지고. 물론 그 할인들이 링크식을 가지고 확들 이제 돌아다니는데, 바로 그 시사 분야에 대한 큐레이션.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수많은 그 시사 관련 그 컨텐츠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단지 그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링크만 걸어놓으면 뭐 그냥 트위터에서 링크 걸어놓은 것과 다를 게 없겠죠. 그것만 모아놓은 거에 그칠 텐데, 그거를 넘어서가지고 각 컨텐츠들에 대한 어떤 간결한 비평,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큐레이터의 어떤 시각, 또는 그 평가, 간단한 그런 것들을 일일이 곁들여가지고 그 많은 컨텐츠들을 그것과 함께 제공을 한다면, 한 군데에 모을 수가 있다면 아마 그거는 상당한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수요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내놓았을 때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를 하려면 그것만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당분간은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를 몇 사람이든지 누군가가 하면은 그거는 좀 상당히 먹혀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전호 박사님은 큐레이션 책이 되게 마음에 드시고 단점과 한계를 말씀하려고 가능성을 계속 말씀하시고 장사할 거를 사실은 제가 느꼈던 그 단점과 한계 중에 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책을 보시면 DMCA 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밀레니엄 콘텐츠 저작권 법이거든요. 누군가가 남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을 때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저작권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이제 세이프 하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그 전향적인 법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들한테는 되게 위험한 법입니다. 저작자들의 콘텐츠를 누군가가 쓰고 있는데 내가 모를 경우에는 그 저작권 그 위반 행위가 계속 행해져도 사실 모른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포털에서 블로거들이 끊임없이 폰질하지만 그걸 내가 다 모니터링 할 수 없어서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랑 그걸 또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이런 거를 이 큐레이션의 저자는 스티븐 로젠바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시대적인 조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저작권자들을 어떻게 좀 보호할 생각이나 아니면 저작권자들과 유통자들의
관계치를 좀 뭔가 해답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거를 크리에이터보다는 큐레이터들이 훨씬 더 나은 미래 환경을 취할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번은 한번 들어가볼까요? 제가 이 큐레이션은 사실 인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인간인데 제가 그 아이폰 4S를 보면서 시리가 과연 큐레이터, 인공지능 큐레이터의 개념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문제 들었어요. 과연 인공지능으로도 사실 큐레이션의 많은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 일수랑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구글 랭크나 이때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할지 아니면 학습형으로 변경할지 어쩌면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언급된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굉장히 많은 정보 소스들을 어떻게 편성하고 편집할 거냐에 대한 미래적인 부분은 문제적인 이슈로 귀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 말하는 빅데이터, 시중에서 말하는 빅데이터라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실제로 빅데이터를 핸들링하면서 가장 어려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이전 그 BI나 통계 분석하고 틀린 부분, 샘플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끝까지를 다 분석해보고 그 결과에 완셋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완셋을 다 보기 전에 미리 완셋을 다 보는 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를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러니하게 빅데이터 시스템에 샘플링을 해야 되는 아주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어프로치를 어떻게 보통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그래서 그걸 샘플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이른바 전문가 혹은 구글 서비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보고, 그런 것들의 어떤 날리지 에셋의 경험치를, 축적된 경험치를 가지고 뭔가 얻어졌다면 그때 가서 차라리 그거를 가지고 빅데이터로 완셋으로 보죠. 왜냐하면 샘플링을 해가지고 다시 본다는 건 결국은 다시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보겠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나 인공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최소의 기초 데이터를 줍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학습이라는 걸 시켜야지 저희들은 자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에 어떻게 학습이 되냐에 따라서 발전하는 자가 개체로 발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저거 학습을 시켜서 기초를 줘야 되는데 그 기초를 뭘로 줄 거냐? 그럼 그걸 누가 결정할 거냐? 그럼 결국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거대한 데이터를 봐야 되는 조망하는 어떤 시각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하지만, 그 반대로 굉장히 인류가 오랜 시간 혹은 한 전문가가 만시간의 법칙이죠. 그런 전문가가 보고 있는 인사이트란 근거에 의해서 그거를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 같이 병행이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큐레이션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 큐레이션과 실제로 우리가 보는 빅데이터 그 두 가지가 반응했을 때 위력이 발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 음성 인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주는 그 전문가가 주는 어떤 학습의 기초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패러독스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인공지능은 굉장히 좀 먼 얘기다 볼까 물론 이제 시네틱 웨이브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고 하지만 몇 년 전에 좀 탁 뜨다가 기술의 한계라든지 한계부터 지금은 좀 이렇게 발전한 회의적인 상황이고, 과연 이게 언제 이게 될 것인가 하는 좀 의문을 있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포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 나 자신을 나보다도 더 잘하는 그런 기계가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하는 일들, 내가 좋아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정말 나도 모르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
그 걔가 나를 더 잘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더 최적화된 콘텐츠 제공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뭐 큐레이션하고 이렇게 만약에 대치가 한다면 다른 또 시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계 쪽 부분도 충분히 생성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다 큐레이션이 그냥 무너질지 없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봤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지금 수위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정보들을 우리가 지금 그냥 받아들이고만 있다는 거죠. 받아들여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쏟아지고 있는 정보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그냥 하고 가는 형태가 되면서 인간의 의미의 사회 능력, 모두의 사회 능력을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권의 책도 집중해서 못 보는 시장의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것도 다른 책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을 고유의 사회 능력을 발달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책도 그런 점점 이제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계적인 것들로 다 너무 치시다 보니까 이제 인간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큐레이션이 당분간은 큐레이션 같은 그런 소통이 당분간은 지속할 것이다. 하지만 추후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자신의 말대로 지금은 이제 소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제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상용화돼서 말 그대로 그런 것들 서비스화 됐다고 한다면 큐레이션하고 이거 좀 뭔가 다른 하나의 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키워드가 하나 나왔는데요. 책에서도 없는 얘기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빅데이터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올해 생성될 데이터가 1.8 제타바이트로 추정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타바이트는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예요. 엄청나게 큰 데이터 단위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한 35 제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통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나눠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취할 것인가에 대한 컨셉이 좀 나와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 큐레이션이 취하는 선택이잖아요. 취한다는 의미는 거꾸로 보면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봐야만 큐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큐레이션이 저게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 저 의미가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의미가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출판사 있으시잖아요. 이제 보통 서점에서 책을 프로모션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판매 부수, 물건을 많이 팔았어요. 대량적인 개수를 가지고 책을 많이 팔았습니다. 몇 세를 찍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전문가들이 보는 책인데요. 여름 휴가 기간에 CEO 30인이 보는 책, 이런 식의 양자간의 프로모션을 이미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난 많이 팔린 책을 사야겠어,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들이 쓰는 책들을 내가 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하는데, 조금 다른 논의이긴 하지만 이 쉬리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무서운 부분은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원톱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원톱 마케팅의 개념은 이미 10년 전에 나왔는데, 그 10년 전에 그 개념이 지금 이제 구현이 되는 거고요. 구현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별하게 의도하는 부분으로 그거를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나는 전문가 추천해서 책을 사는 성향을 갖고 있다면 그걸 기계가 추천을 할 거고요. 만약에 내가 그게 아니라 많이 팔린 책에 대해서 책을 구매하는 패턴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책을 사는 경향이 있다면 쉬리한테 내가 지금 읽어야 책이 뭐냐라고 하면 지인의 누구누구분 혹은 누가 존경하시는 분이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라고 멘트가 날라올 거고요. 반대로 그게 아니라 내가 많이 팔린 책을 선언했다면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1등한 책은 이런 책입니다라고 퀴즈쇼에 답변이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정보를 듣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같은 정보를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큐레이션이 기계적으로 갔을 때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까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뢰 문제, 그리고 저게 오염됐을 때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신뢰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뢰성, 레퓨테이션이라는 게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반발 세력으로 충분히 사람이 제안하는 어떤 큐레이션 형태로 어느 정도는 포션이 갈 거다. 하지만 이와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큐레이션, 즉 기계적인 큐레이션 혹은 원톱 마케팅 레벨의 큐레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드러날 거고 그러한 것들을 무한대적인 큐레이션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부분으로 봐줘야 되는 게 아니냐. 결국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 어떤 평판을 걸고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세 번째 템이 네.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렇지는 않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큐레이션은 인간에게 의존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인간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가장 또 세상에서 못 믿을 게 또 인간입니다. 그러면 큐레이션이 갖고 있는 매스미디어가 갖고 있는 편집이나 편성은 뭐가 다른가? 그리고 과연 큐레이션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편향성을 지니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큐레이션 자체가 과연 해답이 될 수 있는가? 또는 큐레이션에 대한 뭔가 예전과는 다른 뭔가 해결 방안이 지금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유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큐레이션은 기존의 그 주류 미디어에서 하고 있는 편집이나 편성보다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낙공수 현상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낙공수 둘러싸고 지금 이제 편파적이다 이런 이제 논란이 일각에서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는 낙공수는 편파적인 게 맞습니다. 대단히 편파적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애비 정권만 비판하고 야당 편 들고 맨날 그렇습니다. 편파적이죠. 근데 낙공수가 왜 편파적이면 안 되는 건지 저는 그거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SNS 환경에서 수많은 미디어들이 지금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십만 개, 거대 미디어부터 1인 미디어까지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미디어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미디어들이 이렇게 많아진 이 환경 속에서 왜 각 미디어들이, 각 매체들이 왜 중립적이어야 되는지, 왜 편파적이지 않아야 되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그걸 좀 다시 되물을 필요가 이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거대 미디어들은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정할 필요가 있었죠. 근데 수만 개, 수십만 개 미디어들이 등장한 지금 세상에서는 그들한테 균형을 갖춰라, 중립을 지켜라 이 요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많은 미디어들이 이제는 저마다 자기의 색채를 드러내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것에 호응을 하는 사람들이 시청자나 청취자나 독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그렇게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컨텐츠는 인기를 얻으면서 낙공수처럼 인기를 얻으면서 성장을 할 거고 호응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떤 미디어나 콘텐츠는 그냥 파묻혀버리고 말고 이게 지금의 앞으로의 미디어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큐레이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큐레이션 또는 큐레이터의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이 편향성의 문제 저는 이거는 하등에 부담으로 의식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큐레이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자기 색깔대로 자기의 그 생각대로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되고 그거는 시장에서 정리가 될 거다. 그것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호응을 얻을 것인지 못 얻을 것인지 그런 시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뭐 미리 뭐 편파적이다 아니다 편향적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정말 모든 미디어 시대에 그런 사태고 이제 논의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큐레이터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 또 그것에 생각을 호응을 하는 사람들이 그 콘텐츠의 수용자들이 되고 그게 이제 새 질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기성세대 대표주자고 영승을 드렸으나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가 계시네. 나이는 필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그 공적인 거에 대한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창선 박사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진보적인 관점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우선 큐레이션이 매스미디어에 비해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정보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직접 취재해서 정보를 만들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서는 큐레이션을 저비용의 고품질의 미디어를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아주 미래의 미디어처럼 찬양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착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비용의 저품질의 미디어란 인터넷에 말하는 개인이 그냥 써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고비용의 고품질의 미디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언론을 밝힙니다. 이 큐레이션은 이 1차 정보의 수집 비용을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매스미디어의 그 비용 수집, 취재비, 즉 제반 비용을 전부 다 무료 수집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전부 편집하고 가공하는 전문 에디터의 발굴과 양성을 위한 비용을 전부 다 없애고 아마추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얻은 저비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품질이란 면에서 볼 때는 원천적으로 고품질의 미디어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 이런 방식의 미디어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신선함에 의해서 개성적인 미디어는 이점을 내서 용인되고 있는 겁니다. 즉 허술함이 간과된 보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에디터의 자질입니다. 따라서 이 에디터의 자질은 저 악마는 프라다를 있는 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악마적인 편집장을 떠보시면 압니다. 그 편집장은 굉장히 개성적이고 독특하지만 또 엄청난 연봉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만큼의 고급 인력이 어떤 것을 편집해야만 그만큼 고품질의 미디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10,000,000의 연봉을 받고 일한다고 치면은 전 세계 10만 명에게 $100씩 주고 같은 일을 일으키면 같은 가치가 나겠습니까? 아니면 실리콘밸리 천재 100명에게 $100,000씩 준다고 해서 같은 일이 나오겠습니까? 그 일을 스티브 잡스가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큐레이션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개성을 가진 에디터에게 집중을 투자해서 길러내야 되고 편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향성은 개성하고 어떻게 보면 동전이 있는 것인데요. 그 편향성이 충분히 개성적이고 매력적이고 독자들에게 받아줄 수 있으면 용인되는 거고 너무나 허접하고 그냥 독특함만 있다. 그럼 이거는 편향이라고 내려집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편향성 문제는 분명히 이창수 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독자 개개인의 선택에 맡게 됩니다. 그런데 큐레이션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안일하게 맡겨놓기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 미디어가 최대한 선택을 받기 위해서 에디터에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1차 정보는 어차피 투자를 안 한다고 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어떠한 매체건 어떠한 개인이건 조직이건 그가 갖는 힘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이 있대요. 큐레이션 미디어는 지금 당장은 사업자도 영어제하고 영향력이 미디어에 솔직히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명분도 없죠. 따라서 자유경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미디어가 정말 잘 돼서 거대 미디어로 자라나고 거대한 힘을 갖게 됐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이런 미디어의 사회적 체계를 안 지고 리모델을 하나 내버려두지는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 큐레이션 미디어가 굉장히 범람하게 해서 이것조차도 정보의 쓰레기가 되면 큐레이션 미디어를 다시 큐레이션해주는 미디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런 큐레이션 미디어가 가진 힘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도 하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큐레이션을 해야 되는 또 상황이 됐습니다. 직장인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주면 나가야 돼. 바로 스티브 잡스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주면 나가 못할 수도 있겠다. 자, 카페이님은 어떻게 보세요? 소셜미디어 쪽에서 좀 더 소셜미디어를 우호적으로 보시는 저는 사실 저는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이 책을 트위터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트위터나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걸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저는 이제 IT나 소셜미디어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에디터, 말 그대로 큐레이터의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사 쪽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편향적인 건 약간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대외적으로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데 어떤 정치적인 이런 거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쪽으로 지지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는 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긴 했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내가 박근혜 그분이 수정공주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드셨는데 그게 한마디 하는 게 있긴 있어요. 이제 정치적인 그거를 했더니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한나라장에서 먼저 열어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자제를 이제 그런 좀 자제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분야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IT 쪽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저는 이제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소셜 인사이트라는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들 좀 괜찮은 정보들 그리고 내가 꼭 나중에라도 써먹을 정보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스크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그렇게 뭐 태양적인 것도 별로 없고 근데 만약에 정치적인 이제 시사적인 쪽이라고 한다면 태양적인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좀 그 분야에 따라 약간 좀 다르지 않을까. 태양적인 그리고 또 아까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원천 소스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원본 소스에 대한 책임감이 약간 떨어질 수 있겠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개자가 되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그 트위터나 뭐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들이 중개자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중개자나 큐레이터들이 원본 소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추가 선택의 문제니까요. 추가 선택 그 소스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은 미디어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추천을 했는데 그 자체가 원래 문제가 있었던 거다라고 하면은 일단 결국은 미디어의 중립성 바로 다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1차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2차적인 도덕적인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추천하는 사람이 자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평판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시는 그런 부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검증하거나 하는 부분 아까 대표님 얘기하셨던 에디터를 구성하는 데 기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도덕적인 문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레이터가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큐레이터에게 책임을 질 거니까 많이 가진다. 나중에 컨트롤해서 그래서 네 번째는 사실은 좀 핵심적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트렌드를 타던 간에 그게 경제적으로 순환되거나 뭔가 돈이 되거나 그 트렌드가 뭔가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나 뭐 이래야만 뭐 이게 안착이 되고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고민하고 새로운 이제 가능성을 가져야 할 텐데 과연 큐레이션을 통한 마케팅이라거나 큐레이션을 통한 사업화의 수익 창출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것들을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기 선생님 독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이제 큐레이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그 신뢰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리저스 다이제스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리저스 다이제스트가 말 그대로 여기서 소개하는 리저스 다이제스트는 기성 언론의 미디어에서 나온 기사들을 다이제스트 축약해가지고 짧은 식, 작은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나씩 준다 그런 모델에서 시작을 하는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큐레이션의 아주 그 역사를 갖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리저스 다이제스트가 신뢰를 잃었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바꾸거나 기사를 잘못 다른 그쪽으로 쓴다거나 신뢰를 잃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에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뢰를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는 가장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지금 저작권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큐레이션이라는 게. 근데 뭐 이제 언론에서 뭐 이제 문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크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 것 같고 또
국내법과 해외법은 다른 것 같아요. 국내법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 둘다는 뭐 이렇게 저자의 제재를 안 받고 있는 이유가 해외 서비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국내에 그런 서비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박원순 목사 상대처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과연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국가를 지지하는 발언들을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잘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법과 해외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아서 그거를 자신의 비즈니스에 접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라든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순 박사님은 큐레이션에 대한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딱 잡히는 게 안 맞아요. 수익 모델화가 가능할까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이걸 끝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의미나 뭐 좋은 일 이거는 뭐 분명히 이제 잡히는데 이게 정말 이 큐레이션 이 책에서는 수익에 대한 뭐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소설일을 하면서 이 블로그와 결혼 후에는 돈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확인을 했고 그리고 뭐 메타블로그 뭐 이런 아까 것들 뭐 다 그냥 뭐 그러다가 이제 실패하고 뒤지고지나고 이런 뭐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과연 큐레이션 해가지고 이거를 사업화 해가지고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두는 것이 이제 가능할까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객관적인 설명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주 대박을 쳐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어떤 트래픽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의 단열에 오르면은 아마 여러 가지 뭐 이제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그 아래 단계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단계에서는 과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얼마만큼 특별한 것이 가능할까? 자잘자잘한 것들은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아직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안 됩니다. 기자님도 별로 수입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제 생각은 큐레이션이라는 모델 자체가 신선한 초기 사업자는 이것을 신선함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유치하면 광고 수입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입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노래방 사업이든 아니면 다단계 광고든 처음에 그거에서 뛰어들어서 큰 수입을 거둔 사람 뒤에 이게 되는구나를 믿고 뛰어든 그 뒤에 사람들은 대부분 상업적으로 실패하고 나오거든요. 큐레이션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개척기니까 지금 개척기에 재빨리 이것의 특성을 파악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자신만의 매력으로 끌어들여서 광고를 유치하든지 간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성공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직접 수익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계속 이것을 단지 저비용 고효율의 매체로만 생각해서 1차 정보의 수집을 안 하고 에디터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법률적 혹은 상업적 트러블에 휘말려서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결국 본격적으로 터트리면 새로운 제3의 아까 비교섭 정면을 얘기하셨지만 제3의 미디어로서 아예 적극적으로 잡고서부터야 그 부분도 답이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완전히 그냥 하나의 사이트를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 다 몰아놓고 그리고 광고도 붙이고 이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결국 이제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제가 여기서 여전히 조금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기술적인 진도, 모바일에 대한 투자라든가 또는 LBS나 지역 기반의 뭔가 기술적인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 책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 분들은 돈 되는 걸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미디어가 돈을 버는 모델은 미디어 자체로만 버는 거는 서브스크라이브 모델, 그러니까 구독을 하고 보시는 모델, 그 다음에 광고를 하는 모델, 그 다음에 컨텐츠를 재판매해서 이렇게 가공을 하거나 버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데 큐레이션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큐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자기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를 재판매는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구독을 한다 그러면 원천 소스자하고 수익을 프로핏 쉐어링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남은 게 광고 정도가 될 건데
물론 광고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근데 이 큐레이션 자체가 이게 많은 데이터들을 가져오면 결국은 뭐냐면 미디어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편집하고 편성인데 편집과 편성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 어텐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텐션이 생기면 거기에 광고가 붙는 거지 광고 때문에 어텐션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텐션이 생기면 광고가 아니어도 다른 모델로도 벌 수 있을 텐데 대부분 광고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IPTV 굉장히 많이 보시고 사례도 많이 보셨을 텐데 IPTV 수익 모델을 뭘로 예전에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어떤 아가씨가 지나가요. 옷이 괜찮네? 저 옷 어디서 샀지? 클릭해보니까 뭐 그게 TV에 나오던 제 핸드폰에 나오던 저 옷은 뭐 어느 그거 어느 회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라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옷이었다. 여기까지는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가치는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수익 모델이 발생하냐면 이걸 내가 구매해야지 딱 클릭을 할 때 내가 이거를 현대백화점으로 써줄 거냐, 롯데백화점으로 써줄 거냐, 아니면 동네 우리 집 가게 앞으로 써줄 거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또 다른 수익 모델이 발생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에이전시 피, 내가 저 사람을 소개해서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쇼핑 모델의 쇼핑 호스트가 물건을 호스트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모델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어텐션을 충분히 큐레이션이 갖고가 있다고 한다면 광고 붙는 건 부가적으로 붙는 거고 내가 그 큐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리다이렉트를 시켜줄 거냐 링크를 해주는 것에 따라서 제 파워가 만들어지고 그 파워에 인해서 다시 제 파워가 발생되는 구조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거를 팔게 되면 내가 수익을 받과 동시에 그 평이 제대로 됐다면 다시 내 미디어가 다시 리치하게 되는 굉장히 풍부해지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큐레이션의 비즈니스 모델 하나 잡는다 그러면 저런 형태의 모델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모델을 안 쓰고 있는 거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블로그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델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모델을 쓰고 있는 분은 절대 말을 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이걸로 돈을 잘 벌었는데 왜 이 수익 모델을 굳이 바깥에다 얘기를 하시겠어요? 가장 아주 단순한 모델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돈을 쓰면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런 모델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제 사례를 좀 더 보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진전을 좀 시켜보자. 사실은 이제 박경객과의 시간과 함께 발언 기회를 다 드리겠습니다. 처음을 드리겠습니다. 큐레이션의 여러 가지 특징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첫 번째는 요약해주기 컨셉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보여줬던 여러 잡지들의 피처 특집 기사, 기획 기사들을 몇 줄로 요약해주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주더라. 이런 컨셉입니다. 최초의 시사주간지라고 하는 이 타임지 같은 경우도 주간 단위로 일간지를 요약해주는 형태의 컨셉이었던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읽었던 건데 또 보게 되고 봤던 거지만 요약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각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가치를 좀 더 얻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사실은 제가 봤던 그 요약해주기의 컨셉 중에 하나는 인포그래픽 같은 거죠. 다 봤던 데이터고 누구나 검색하면은 대충 알고 있는 데이터지만 그림으로 보여주고 요약해주면 또 다른 형태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요약의 컨셉이 나왔죠. 재미있는 거는 기존의 예전의 큐레이터와 편성과 편집과는 좀 다른 현재의 큐레이션은 찾아서 정리해준다는 컨셉이에요. 찾아서 정리해준다는 거는 웹에 콘텐츠가 아주 많다. 거기에서 요약해줄 수 있는 것도 쏙쏙 뽑아서 보여준다. 라는 컨셉인데요. 재밌는 건 제가 발견한 거는 구글은 잘 못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네이버는 정말 잘하고 있다. 안철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뉴스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뉴스에서 봤기 때문에 안철수를 찾아서 안철수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는데 구글은 그냥 뉴스만 보여준다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검색 엔진의 특징 같은 게 하나가 더 발견됩니다. 왜 떴을까를 또 써주는 거죠. 실제로 저런 행위는 미디어들의 행위였거든요. 미디어 종사자들의 행위를 사실 시스템, 플랫폼 사업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과연 우리나라는 이미 큐레이션에 들어왔는가?
대한 화두를 좀 궁금을 갖게 하는 거죠.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큐레이션 시대야 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거꾸로 보면 좀 비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빅데이터를 처리할 능력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 그냥 약간의 대다수를 만족시켜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검색이라는 호흡을 쓴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건 아닌가. 약간 비관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후자적인데요. 빅데이터 처리한다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네이버하고 다음에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언어권이 다른 건데 영미권에 그 언어를 쓰는 알파벳문하고 혹은 영어만 쓰는 국가가 인구만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인구가 더구나 다 경제적으로 보면 잘 사는 나라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기술을 가장 잘 쓰는 나라.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을 제대로만 가공해주면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도 그야말로 천문학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이걸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움직임이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고 이렇게 치열하게 매달리고 말했는데, 네이버하고 다음은 얘기가 다른 게 한국어라는 시장 자체가 원래 작은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에서 원 1, 2위를 독순다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처음부터 빅데이터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가상하지도 않았고, 설령 폭발적으로 데이터가 늘어난다 하면 그거에 대응해서 엄청난 인력과 자본과 이런 걸 들여서 어떤 하나의 통일된 알고리즘을 만들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판매량이 예상되는 상품이 있으면 정말 비싼 기계와 로봇을 들여서 만들 수 있지만 그거 얼마 안 팔릴 것 같은데 꿈이나 싸구려 노동자 보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버립니다. 우리나라의 검색이 좀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시키게 되는 거여서 별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 필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인간 필터라기보다 이제 부정적인 인간 필터죠. 기술이 애초부터 부족했다 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부족하고 문제는 시장 자체가 좁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기술적으로 발전시킬 의욕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시장의 한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기술적인 발전 자체가 제약돼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큐레이션이 진보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땜빵의 개념입니다. 알바 검색으로 이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필수단? 저게 이제 말씀하신 정확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거를 깨는 혁신을 보면 크게 혁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기존 부분의 혁신, 그다음에 이제 조성적 혁신과 파괴 혁신인데, 파괴 혁신의 그 하나의 축으로 보는 게 번역입니다. 구글 번역이 제가 계속 노력하긴 하거든요. 점점 퀄리티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색의 품질이 굉장히 점점 더 좋아지고 가공 검색이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한국어로 쳐도 그 영어로 그게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 다시 어떤 필요한 정보로 가져오게 되고,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 배려가 없어지게 되면 지금 말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생존의 문제로 변화야 되는 시장인데, 물론 그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한일 간의 그 번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깨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일본 사이트를 가서 보더라도 거의 웬만큼 해석이 될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 사이트들에는 어차피 알파벳 문화권이니까 상당 부분 지금 이해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깨져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존의 문제로 변질이 되게 되면 끝까지 안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과연 기술을 싸울 거냐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싸울 거냐 라고 한다면 이걸 과연 사람으로 싸울 수 있을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목사님은 검색 많이 해보시잖아요. 구글 검색에 편하세요? 우리나라 검색 우리 편에 그죠? 네. 우리 편하고 일단은 포털에 특히 그 눈에 띄는 데도 필요하다는 거는 결국 그거는 뭐 사람들이 이제 뭐 뽑아서 이렇게 뭐 배치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참 잘 뽑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주 그냥 아침이면은 방송에서도 뭐 2시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데 근데
뉴스 가치가 있으면서도 재밌는 거 그거를 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 끝나고서 나중에 이렇게 포털 들어가서 보면은 한 7, 80%는 서로 겹쳐요. 그만큼 그 서로 그 이제 그 기준 그런 게 좀 이제 이게 저거 노리는 게 같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분야마다 이제 좀 아마도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시사 분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사람인 것 같아요. 시사 분야나 시사 분야 같은 경우는 결국 뭐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 콘텐츠의 그 질이나 어떤 내용을 결국은 이렇게 그 소화를 한 상태에서 그거를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 큐레이션에 있어서 시사 분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람이 큐레이터를 다른 분야보다는 좀 더 큰 거. 포털이 그런 큐레이션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까 그 감각이가 한다는 거는 아주 제한적인 부분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처음 얘기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던져놓고 마는 그런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포탈이 사실은 뭐 일종의 또 큐레이터처럼 지금 자리를 해버렸는데 저는 포탈이 하고 어떤 질적인 역할을 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던져만 놓고 뒤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그 포탈의 어떤 한계 또 포탈이 그 왜곡해놓은 그런 어떤 그 문화 이런 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그 뉴스 큐레이터 이게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구글이 웹 2.0 시대에 가장 주목했던 플랫폼이 됐던 이유는 다른 많은 사이트들, 다른 많은 블로거들에게 수익으로 환전시킬 수 있는 트래픽을 넣어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포털은 포털 안에서의 트래픽이 발생이 되면서 오히려 저작자들이나 유통하는 사람들이나 큐레이터하는 사람들에게 트래픽이 환전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앗아갔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제 얘기 아니고요. 저는 포털을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포털을 비판하는 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소셜미디어를 내가 해보니까 이제 포털이 주는 것들이 이제 만족스럽지 않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연 소셜의 만족도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의 만족도와 우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포털의 만족도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 그 웹사이트 판도가 페이스북이랑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수미에서도 페이스북이 지금 5위에 서울에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게 네이버, 다음, 네이트, 그다음에 싸이월드, 그다음에 페이스북. 근데 지금 싸이월드는 이미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랭킹 순위가 3개월 평균치기 때문에 지금 5위에 있는데 또 4위로 올라갈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위에 있는 사이트가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 빅3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포탈이 이제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딸방식으로 해가지고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없지 않을까. 앞으로 페이스북이 더 치고 올라가면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셜로비스의 저자인 에릭 팔머리라는 분이 만든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좀 공부하시는 분은 다 보셨을 텐데 거기 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가장 제가 딱 이거다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해석을 하지 않는다. 정보가 뉴스가 우리한테 다가온다. 이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그런 게 더 잘 구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앞으로 좀 더 세밀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페이스북이 아닌가 좀 기억에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저하고 성향도 비슷한, 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올려주는 정보라든지 그리고 어떤 페이스북에 있는 그룹이나 이런 쪽 내가 관심 있어하는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관련된 정보를 올리는 것들이 계속해서 알림을 보내주고 그러면은 내가 굳이 저는 요즘에 사실 네이버나 이런 쪽에 가서 검색을 별로 안 해요. 그냥
페이스북에만 들어가 있어도 사람들이 올려주는 결과가 하더라도 상당히 거리가 필요할지 지금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포털도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 어떤 분들은 그 정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가 지금같이 많이 한다면은 3년 안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다니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제 시점은 분명히 뭔가 바뀌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모아서 찾아서 모아주기라는 컨셉으로 보면 위키백과라는 게 없거든요. 딱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죠. 이거를 큐레이션한다 라는 의미는 사실은 우리 포털에 있는 아고라 같은 컨셉이죠. 그래서 있는 사실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쟁점을 만들어서 쟁점에 대한 부각 또는 현재 상태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편집해주는 이게 이 큐레이터의 역할이 아닐까. 이걸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포털이 제일 잘하고 있었다라는 컨셉이고요. 더 재미있는 한 단계 더 넘어가는 현상이 이제 이건 에나위키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아둔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읽기가 되게 힘들고 어렵고 길고 그런데요. 재밌습니다. 네. 마치 낙곰수 3시간짜리 듣는 거랑 그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것도 큐레이션일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를 좀 들긴 합니다만 이런 방식들이 뭔가 찾아서 콘텐츠를 한 군데 모아놓는 그런 컨셉도 이제 큐레이션의 방식의 하나라고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이제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콘텐츠를 뭔가 버티컬로 보여주는 컨셉입니다. 예를 들면 수잔보일닷컴으로 시작된 연예인닷컴의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있는 컨셉입니다. 다 어딘가에 다 게시판에 올라가 있고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이슈 제기를 특정한 아이템을 가지고 마치 그 사이트의 모든 구성 요소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예전에는 미디어들이 많이 이걸 했었는데 뭐 다른 구성들을 이렇게 연예인닷컴처럼 제대로 해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걸 바깥에서 보면 이제 어바웃닷컴 같은 케이스가 또 이런 버티컬로 아이템을 주고 그런 컨셉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빨대를 줍니다. 빨대가 SKT나 저희 그 TNM이 버티컬로 컨셉들을 좀 잡아봤는데요.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될 컨셉 중에 하나가 여러 블로거들에 있는 글들을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걸 100개를 만들었거든요. 지금까지 한 430만 개의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누구나 이미 웹에서 공짜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단지 웹으로 새롭게 제조합해주고 모바일로 볼 수 있도록 룩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뷰가 만들어지고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영역이 하나 새로 생기고 그 컨텐츠 저작자들에게는 새로운 컨텐츠 유통 경로가 하나 생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제를 어떻게 모아주느냐에 대한 거고요. 구글의 방식은 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본 적도 별로 없는 사이트인데요. 롤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이거는 오히려 큐레이터들의 플랫폼에 가까운 컨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략상 실패지, 그러니까 전술상 실패지, 전략상 큐레이션에 가까운 게 전문가에게 해당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맡기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무작위 다중에게 맡기는 지식인 구조가 아니라 알려져 있는 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주는 구조입니다. 롤인데요. 이건 수익 공유 모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아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컨셉이고요. 제가 이제 토론 주제로 하나 또 삼아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모아진 정보를 주장하는 사이트들이 많아지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습니다. 타진료 들어가면 타블로의 출생부터 지금 현재 상황, 마누라가 뭐하고 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알러브 황석 같은 경우도 그 논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대파의 또 재반박의 재반박까지 다 담고 있고 법정 기록까지 다 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새콤맞은 연예인닷컴 중에 하나. 다른 사안을 또 다른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몇 가지
상황을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주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악용할 수 있는 컨셉인데요. 이건 과연 악용할 수 있는 컨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나눔법수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자체적인 콘텐츠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널려져 있고 조합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의 재조합 모델이죠. 이런 것들은 책 읽어주는 또는 이슈를 읽어주는 남자들의 컨셉입니다. 이 모아진 정보로 주장하는 컨셉, 주장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찾아서 큐레이션하는 행위,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거잖아요. 아까 이제 편집에 대한 의도가 하셨고 이런 것들은 의도가 반영돼 있고 포털은 사실은 의도를 배제하려고 하는 거죠. 대다수는 어떻게 보면 포털에 사람들이 기대고 있었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이런 편향적인 큐레이션을 선호하는 것인가, 과연 사람들은 어디를 더 선호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시사 문제에서 항상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모아진 정보로 이렇게 남들에 의해서 생산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작용 또는 긍정적인 자각. 아까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약간 이제 부정적인 나라로 사례도 좀 섞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이제 뉴스캐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이제는 뭐 뉴스 큐레이션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거하고는 이제는 좀 그건 이제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캐스트에 올라오는 그 기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말 뭐 독자들한테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더라도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게 배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각 언론사들이 자기들은 이제 또 일정한 상업적인 공기라든가 등등이 이제 혼합이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어차피 지금 이제 포털에서는 한국 현실에서는 포털이 이제 그 큐레이션 역할, 뉴스 큐레이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또 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면 하는 대로 또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포털은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놓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은 답은 정말 그 사회적으로 그 편집자들을 이제 그 많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편집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큐레이터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게 결국 이제 갈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저는 그 사회적인 그 큐레이터 또는 그 편집자의 역할은 뭐 포털이 하는 식이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아마 이러한 그 방식이 태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의 니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SNS의 맛을 본 이제 수용자들이 이제 그냥 던져주고 빠지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큐레이터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함께 그거에 대한 가치의 판단을 해주기를 원하는 이 단계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저는 거는 물론 다양하다고 봐요. 그 니즈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정말 다양하지만 어떤 방향이든 간에 대단히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좀 그런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네. 소비자의 참여가 좀 더 강화되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편집자의 가치, 가치가 거기에는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여기도 잠깐 나오지만 AOL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포털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야후도 사실은 우리나라 포털하고 유사하죠. 거기는 저널리스트를 아예 고용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엔가제스를 아예 사버립니다. 그 주장하는 매체를 아예 소유하거나 사거나 그냥 아예 그냥 그 안쪽에 넣죠. 예를 들면 콘텐츠 다량 생산 배포하기 위해서 어소시에이트 콘텐츠를 아예 사버립니다. 네. 프리랜서 생산자 그룹들을 아예 사버리는 거죠. 포털이 대량 유통을 해서.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포털이 주장하면 안 되는가? 에 대한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포털이 분명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포털도 언론 내지 어떤 하나의 발표기관이라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포털에게는 기계적 중립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라고 봅니다. 즉 중립성이라는 건 사실 기계적 중립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게 더 현명하고 어떤 게 진실인가를 파헤치기 위한 노력이 중립성인데 사실 그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어떤 한쪽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두 개를 다 실어주는 거 혹은 두 개를 다 안 실어주는 거 이런 것이 기계적 중립성이라고 우리가 포털이 지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큐레이션이라는 게 에디터 한 사람의 역량 혹은 에디터 몇 사람의 역량에 굉장히 의존한다고 볼 때 이 에디터한테로 압력 내 유혹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상업적인 유혹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편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따라서 포털이 하여튼 기계적인 중립성을 요구하는 지금 상황에서 포털이 나 이쪽으로 나가겠다, 나 진보 포털이다, 나 보수 포털이다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치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신흥 매체인 큐레이션이 이런 포털이 가질 수 없는 영역 분야를 적극적으로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게 그 디멘트 미디어에 대한 비판이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책에서 디멘트 미디어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요청하는데 사회적인 요청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이제 생산자들이 생산하게끔 만드는 풀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구글 트렌드나 구글 이슈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실시간 인기 검색어 그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프리랜서들이 쫙 붙어서 그 내용을 막 씁니다. 그러면 노출이 많이 될 것이고 그 사이트에 대한 광고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수익 쉐어를 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IPO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행위를 알바라고 하죠. 컨텐츠 집단 생산 체제를 컨텐츠 팜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이제 컨텐츠 농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번역이 좀 어색하지만 컨텐츠 팜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집단 농장 체제 어떤 키워드를 던져주면 그냥 프리랜서들 우러다니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팀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만들어준 그 컨텐츠의 생산 방식 같은 거거든요. 그 소셜미디어에서 그 이런 생산 방식이 과연 먹힐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이게 좀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근데 그거는 분명히 이제 비판적인 시선도 분명히 있고요. 그거를 이쪽에 옳다, 저쪽에 옳다는 걸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입장을 밝히자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활용하는 사람들의 구조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프레스 블로그 같이 특정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어떤 말 그대로 비슷한 콘텐츠를 확산을 시켜가지고 그 어떤 특정 키워드만 두면 그쪽 제품에 관한 것들이 쫙 뜬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사업자 입장에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또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아주 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다 버블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옳다 그러다 뭐 이렇게 좋다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 입장에 따라 좀 많이 다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저도 약간 그런 비즈니스를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난감합니다. 예. 정말 이 콘텐츠 생산에 대한 방식이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큐레이션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네트워크로 콘텐츠를 모으는 어그리게이션에 대한 컨셉도 좀 있습니다. 어그리게이션 컨셉에 여기서 소개된 거는 이제 블로그화와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 마케팅 타겟을 분류할 때 딱 세 가지로 분류한다 하셨습니까? 일반인, 여자, 학생 이렇게 분류한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별로 없는 거예요. 타겟 분류할 거는 용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들의 컨셉이고 여자들이 만들어낸 블로그들을 어그리게이션 해주는 컨셉입니다. 블로그 네트워크라는 컨셉을 갖고 있고요. 글램미디어도 사실은 같은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블로그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블로그가 산재해 있는데 그 블로그들의 컨텐츠를 모아주거나 블로그들 컨텐츠를 모아서 새로운 사이트를 하나 구성해주는 에스미네이션 같은 컨셉도 있죠. 아까 그 버티컬로 얘기해주는 것과 또 비슷한 컨셉이기도 합니다. 스포츠에 관련된 특정한 아이템을 가진 또는 특정한 팀, 특정한 그 선수에 대한 미디어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그런 플랫폼을 구성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에스미네이션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서 또 빨대기를 하나 본다면 TNM 같은 한국의 유일한 모델도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이런 거거든요. 벤처스퀘어입니다. 벤처스퀘어는 운영 인력이 되게 소수가 되어 있고 큐레이션만 합니다. 실제로 생산은 일부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벤처와 관련된 업체, 벤처와 관련된 기자, 벤처와 관련된 벤처를 관심을 두고 있는 블로거, 그리고 또 벤처와 관련된 투자자들이 직접 쓰는 겁니다. 네, 그 글들을 각종 블로그들에서 모아서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 자체가 또 벤처에 관련된 아이템을 모아진 거죠. 제가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운영 비용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직까지 레비뉴 모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몇 년은 더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금으로. 그 정도로 비용 구조가 상당히 낮은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거꾸로 컨텐츠를 수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좋은 컨텐츠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큐레이터들에게 의존하는 경향들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널리 알려주세요. 누구에게 알려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묶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요청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모델 콘텐츠가 모이고 그것을 새롭게 배포할 수 있는 중간의 허브 지점들을 장악하는 것도 사실 큐레이션의 새로운 인사이트가 아닐까라는 것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몇 마디 마지막 발언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바뀝니다. 아까 이제 큐레이션과 그 저작자, 이제 크리에이터들과 큐레이션을 완전히 분리해놓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거꾸로 보면 가장 좋은 생산자가 가장 좋은 큐레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런 자기가 써봤으니까 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컨셉으로 이제 보면 이제 뭔가 뒤섞이는 컨셉이 있죠. 누군가가 무작위 대중에서 글을 받았을 때 이걸 판단하고 메일에 올릴 수 있는 자신감, 이런 것들은 글을 써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글을 기고하는 사람들도 컨셉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큐레이션의 모델이 모든 시민의 기자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 오마이뉴스부터 사실 좀 시작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링크의 경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컨셉은 오마이뉴스 컨셉입니다. 사실은. 그죠? 컨셉이 오마이뉴스 컨셉이고 사실상 특정한 플랫폼에 기부하는 게 아니라 링크를 걸어주겠다. 우리에게 얘기해주면 당신들에게 링크를 걸어주겠다 해서 소셜 참여자들을 많이 만드는 5,000명 이상의 기고자들을 만들 수 있었던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이 호핑턴 포스트 모델이 뒤섞는 모델, 소셜과 기존 필진들을 뒤섞는 모델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미있는 모델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위키트리 같은 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위키트리가 되게 재미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우려했던 저작권의 문제를 어디서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구조상. 그래서 누군가가 저작권 유배를 하면 그 콘텐츠 자체가 모두다가 참여한 사람 모두가 저작권 위반에 걸려버리는 그런 맹점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아쉬운 컨셉이고요. 제가 좀 얘기해보니까 고민 때문에 뉴스원이라는 통신사와 제휴를 맺으려고 하다가 여기서 다시 또 꽃갈대기 하나 되는데 커리어라는 사이트를 하나 준비 중인데요. 컨셉도 사실은 이런 겁니다. 기존의 뉴스사들, 크리에이터들과 협력해보자. 네트워크가 크리에이터들과 다시 한번 협력해서 큐레이터들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미디어 팩토리 같은 개념의 크리에이터들을 만들어내는 도구를 플랫폼상으로 만들어주자 라는 컨셉을 한번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물론 참여자 모두가 에디터와 필진과 연합뉴스와 플랫폼을 만든 TNM 자체가 전부가 수익 공유를 하게 되는 모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롱테일에 가까운 뭔가 집중적인 트래픽을 유발시켜서 막 엄청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미디어를 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내가 크리에이터가 아니어도 큐레이션만 해도 내 미디어가 하나 만들어지는 컨셉을 하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뒤섞기에 대한 컨셉도 큐레이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큐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